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박정훈 지음, 김영사 출판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책 머리에 박정훈 작가의 소개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인 그는 인간의 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오고 4부작 다큐 육체와의 전쟁, 3부작 다큐 생명의 기적, 토요 스페셜 아름다운 성 등을 통해 다이어트, 출산, 성생활의 실체를 해부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2002년 초 3부작 다큐 잘 먹고 잘 사는 법으로 자연식 밥상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대상 등 20여 회에 걸쳐 국내의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렇게 박정훈 작가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생명을 살리는 식탁 위의 작은 혁명. 책으로 만든 잘 먹고 잘 사는 법 중 현명한 식사, 현명한 3편을 일부 발췌하여 낭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건강진단에 대한 맹신이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혈액검사, 소변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몸이 건강한 상태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머리가 가끔 아프다거나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거나 원인 모를 피로감이 계속된다거나 심지어 기억력이 과거만 못하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은 보통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흔한 증상이다. 이런 이상들을 건강진단을 통해 찾아내기란 매우 어렵다. 간, 콜레스테롤, 소변의 수치나 엑스레이상의 이상이 없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 주변에서 심각한 암이나 각종 불치병뿐 아니라 요즘 새롭게 조명되는 만성 피로 증후군 등은 기계로 진단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더구나 몸이 아프기 훨씬 이전 단계인 영양의 불균형이나 운동 부족 등을 기계로 진단하는 경우는 없다. 몸의 영양 상태와 운동 여부는 건강한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학자 중에는 심장 동맥 문제로 발병하는 심장 질환을 정맥에서 피를 뽑아 검진하는 건강진단 체계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정맥 검진에서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의사들은 건강검진의 수치에 당장 큰 문제가 없으면 매우 편향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경고를 하지 않는다. 일단 몸이 나빠진 상태를 보고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본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말 좋은 의료인이라면 치료를 잘하기에 앞서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하도록 약보다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하게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어야 한다. 내가 호주에 가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양사들이 환자를 직접 상대해서 질병과 영양을 상담해주고 처방까지 하며 일정한 상담료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호주의 영양사 진료 시스템을 잠시 소개하려 한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약이나 주사를 누가 처방하느냐, 한약을 누가 짓느냐 못 짓느냐로 몇 년째 다투는 나라에서 영양사의 건강상담을 어느 집단도 허용할 리 만무이기 때문이다. 나는 시드니 중심가의 한 영양상담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환자를 상담하고 있는 샤론 니톨리 영양사를 만났다. 한국에서는 의사들만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데 지금 상담하시는 걸 보니까 의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호주의 의료 시스템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호주에서는 영양사가 건강전문가 연합의 일원입니다. 의학계에서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와 같이 의사들과 협력을 하는 거죠.
저희는 주로 식이요법을 지도합니다. 의사들은 영양학에 대한 교육을 적게 받지만 영양사들은 건강과 영양학에 대한 교육을 적어도 4년 동안 받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치료 목적이나 예방 차원에서 병을 줄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건강한 식단을 권장하는 거지요. 다음은 환자를 상담하는 영양사 샤론과 환자 렘코의 대화 내용이다. 렘코는 약간의 복부 비만 증세와 만성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렘코는 상담받기 전에 평소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관한 질문서를 우선 작성했다. 멘토 샤론. 앞으로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실 텐데요. 좀 더 날씬해지길 바라시지요? 우선 다양한 영양소에 대해 알아야 하고 식단에서 지방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야채, 과일 등을 골고루 먹어야겠지요. 편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식단에서 섬유질의 양을 충분히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로 좋은 시리얼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가려서 먹어야 하는데요. 지금 드시는 고기는 기름기가 많습니다. 소세지 종류 대신 기름기 없는 살코기가 좋습니다. 심장에 나쁜 지방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점심은 생선류가 좋겠습니다. 렘코, 야채류를 어느 정도 많이 먹어야 합니까? 샤론, 저녁 식사에 야채를 추가하고 점심에도 샐러드류를 드신다면 식단이 훨씬 균형 잡힐 거예요. 또 한 가지, 과일을 별로 드시지 않는군요. 하루에 최소한 과일 2개는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루 식사 중 언제 과일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렘코, 글쎄 아침과 점심 식사 후가 좋을 것 같네요. 과일 사러 갈 짬이 날 테니까요. 샤론,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루 에너지를 유지하기도 좋을 거예요. 한 번에 2가지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생선은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국립심장센터에서는 생선류의 식사를 일주일에 2번 하도록 권장합니다. 하루에 콜라를 상당히 많이 드시는군요. 역시 열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2잔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제일 좋은 음료이거든요. 콜라에서 갑자기 물로 바꾸는 건 무리일 테니까 적당량의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면서 나머지는 물로 바꾸면 열량과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겠어요. 하루 일과 중 걸을 시간이 있을까요? 렘코. 네, 일주일에 3번 학교에 가는데 집에서 4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일찍 출발해서 학교에 걸어갔다가 집에 올 때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방 일을 하기 때문에 걸을 일이 많습니다. 샤론, 정말 잘 됐네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목적을 갖고 어딘가에 간다면 보다 더 적극적이 되겠거든요. 서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활동적일수록 효과는 더 좋답니다. 어떤가? 이들의 대화에 건강하게 사는 열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장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이 높다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거나 혈압 강화제를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음식과 생활 습관을 서서히 바꿔 자연스레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임상 영양사의 존재가 왜 필요한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몸에 관한 모든 것은 해당 의료인들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사회 제도가 소비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공룡화된 음식 산업의 정확한 정보가 기득권층의 이익 때문에 가려져 정작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통 사람의 길을 꺾고 삶의 용기를 빼앗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남들보다 뭔가 가진 것이 많은 기득권층, 즉 권력이 있거나 배운 게 많은 사람들, 남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나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특히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후진성에 책임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이 보통 사람들의 행복권과 동일한 선상에서 존중받는 때가 아마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날이 될 것이다. 지방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 맛있는 음식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지방이 들어있다. 지방의 맛이 바로 음식의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먹는 지방은 되게 좋은 지방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매우 싫어하는 지방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는 나쁜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도 있다. 지방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은 꼭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필수 지방산이다. 그런데 이 두 지방산은 각각의 양보다 우리 지방산의 섭취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물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약 1대1이나 2대1로 거의 같은데 지난 100년 동안의 서구화된 음식 문화는 상대적으로 오메가6의 섭취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그 이유는 옥수수 기름이나 해바라기 기름 등의 섭취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인 생선류와 녹색 채소류를 잘 섭취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지금부터 오메가 다이어트의 저자이며 세계적으로 오메가 지방산 연구로 유명한 아트미스 시모포로스 박사와 작년 워싱턴에 있는 그녀의 연구실에서 만나 취재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의 차이가 많이 나면 왜 몸에 나쁜가요? 첫째, 오메가6의 비율이 높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오메가6를 섭취하면 몸이 신체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쉽게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수축되며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오메가6 지방산은 암, 심장질환, 관절염 등과 관련된 깊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많이 생산합니다. 반면 오메가3는 이런 유전자를 억제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전혀 안 먹는 사람과 물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안 먹는 사람군에서 심장질환, 암, 관절염, 당뇨병 증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생선과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인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어떠한 약보다 심장병에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채식주의자들도 기름을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오메가6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바라기 기름을 사용하는 대신 올리브유와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의 구분은 오일 그 자체가 아니라 오일에 얼마나 많은 오메가6가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옥수수, 해바라기, 목화씨, 콩기름 등은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튀김 기름은 2번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산화되니까요. 다음날 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감자튀김을 먹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식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한국을 1960년경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정통 식습관은 매우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린을 사용하지 않고 생선과 야채를 많이 먹으며
닭에게 곡물 사료를 안 먹여 달걀도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식습관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음식을 전통 식습관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모포로스 박사의 말대로 우리가 먹는 소고기, 닭고기, 달걀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함량을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대상은 곡물을 먹여 키운 것으로 일본에서 한 근에 3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소고기인 마스자카 소고기와 호주의 방목 소고기, 미국 소고기였다. 소고기에는 원래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함량이 기본적으로 매우 적다. 그러나 그 비율이 주는 상징성은 매우 큰 것이다. 박사의 말대로라면 곡물로 키운 소고기의 오메가6 비율이 방목하여 풀을 먹여 키운 소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극과기관인 N연구소의 실험을 의뢰하였다. 소고기와 함께 방목한 닭고기와 달걀도 함께 비교하기로 했다. 실험 결과 시모포로스 박사의 말대로 방목한 소고기와 곡물을 먹여 키운 가축과 달걀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오메가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즉 방목한 소고기와 닭고기 그리고 방목한 닭에서 나온 달걀의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이 훨씬 더 균형 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인 환경에서 단기간 내에 키우는 가축 사육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는 고기의 지방산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인과응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목해 키운 소고기에는 포화 지방의 함량이 월등히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먹는 입에 살살 녹는 꽃등심 같은 고기는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이 깨져 있으며 운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키워 과도한 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고기이다. 이것이 비싸고 맛있는 고기의 실체이다. 내가 어렸을 때 먹고 자라던 고기보다 훨씬 맛은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이데올로기. 30대에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40이라는 나이. 이 고개를 넘어서자 자연스럽게 자문하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달려온 길이었던가? 그래,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내가 살아온 삶은 잘 사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처럼 밤새워 일하는가? 일한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맛있는 사내 진미와 생활의 편리함들, 그리고 또 무엇인가? 바쁘게 사는 것에만 익숙해진 탓에 뒤로 미루고 그냥 지나쳐온 삶의 본질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렇다 할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답은 나에게 없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본능에 충실하며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다. 종교에 심취한 사람은 나의 이런 고민을 훈계하며 종교의 교리대로 살다가 저승에서 평안한 안식처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도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만든다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도록 노력해라.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놈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야 등 하는 말을 집안 형제들로부터 적잖이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인생의 고민을 털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도 정작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인지는 모른다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저마다 다른 생각을 내놓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환경에 우리가 점점 포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호의호식하고 비싸고 맛있는 것들을 나와 내 가족에게 많이 먹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중산층의 잘 사는 삶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먹는 그 맛있는 음식의 실체는 무엇인가? 혀의 판단력을 무력화시키는 자극적인 조미료의 남용, 몸에 좋다는 각종 건강식의 범람, 자연식의 자리를 대신한 가공식품의 대량 생산,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기름진 음식 맛에 탐닉하는 음식 문화, 그것이 가져오는 고기에 대한 폭발적 수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량 속성으로 생산되는 가축 동물과 양식 물고기들, 그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환경 오염과 생물에 대한 약물 남용, 수확 전후의 농산물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농약, 편리한 생활을 쫓는 현대인들과 아이들은 점점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가고 그 영향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체내에 축적되어 몸과 정신을 위협하는 구조적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던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소득이 늘어 소비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우리가 사 먹는 음식들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점점 파괴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활 방식이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한 삶의 방식임에는 틀림없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변을 돌아볼수록 내 눈에 비친 현실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지난 30년간 각종 매스컴들은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는 논리로 음식 문화를 혼란에 빠뜨려 왔다. 아이에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는 대신 공장에서 완성된 음식을 포장만 뜯어 식탁에 내놓으면 그만이기도 했다. 필자가 어릴 때 거의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맛있는 음식에 둘러싸여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편식에 몰두해 있다. 자제력이 부족한 데다가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요즘 아이들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을 쉽게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관대한 대부분의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관한 한 통제권을 포기한 상태이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매우 만족스러운 행복감에 젖어들게 한다. 복부의 포만감과 달콤한 혀의 감촉들을 감상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은 남의 인생보다 잘 사는 인생이라는 만족감이 우리의 뇌를 지배한다. 사람들은 특히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을 매우 동경한다. 소시민들이 선망하는 이런 삶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었다. 그런 내가 다큐멘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제작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지만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인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현재와 미래와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대중 앞에 보여주고 싶었다.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며 인간의 혀를 만족시키는 이 불합리한 동물 사육 메커니즘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리라.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차고 넘쳤고 난 계속 꿈을 꾸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결국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 건강,
그리고 환경의 문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이었다.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먹는 것이 부족한 시절을 살아왔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사는 것이 목표이기도 했으며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런 목표들에 다가서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영양 과잉과 탐욕이 만들어가는 자연 파괴와 인공 먹거리와의 부작용, 편리함과 만만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질주하는 음식 산업. 이런 것들은 잘 먹는 게 아닌 제대로 먹는 정보를 차단시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다음 세대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 나는 방송에 이어 이 책을 통해 식문화가 잘못됨으로써 생기는 생명, 건강, 환경의 위기 등을 우리 삶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네, 이상으로 박정훈 지음 김용사 출판의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생명을 살리는 식탁 위의 작은 혁명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으로 만든 잘 먹고 잘 사는 법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